어떤 분이 자기 집은 가격이 안 오른대요. 옆집은 뭐 2억이 올랐고 3억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네네.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셨대요. 파니까 뭐 한 달 만에 1억이 올라서 2억이 올라서 이렇게 그분들 말씀하셨던 많죠. 네, 네.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네. 우리 집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봤는데 요러요러한 지역은 올랐는데 그중에서 여기도 같이 올라갈 만한 지역인데 안 올랐다. 그러면 이제 걔가 오를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회복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몇 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지, 떨어진다면 언제 조정이 올지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업을 계속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강의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네.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걸로 좀 판단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 다주택자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 버티기 전략을 쓸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은 뭐 본인 한 사람 명의로 이렇게 다 해놓다기보다는 명의를 네. 분산해 놓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만약에 본인 명의로 한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종부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회피를 미리 준비를 했을 거고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았을 네네.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구입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규제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뭐 증여를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분산을 해놨겠죠. 이도저도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 지금 이번에 신고가 밑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일부는 금매로 처분을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장기 플랜을 좀 짜놨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는 분들은 별로 안 남았다고 보고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지금의 양도세에서는 팔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은 물량 출회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미 뭐 가격은 많이 말씀하신 대로 올랐고 네. 또 이제 하반기에 또 대출이 또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집 사기 어렵다는 말이 더 나오는데 음. 하반기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말씀을 더 해주시죠. 뭐 대출 규제는 사실은 필요했던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유동자금을 좀 안 풀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투기 쪽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뭐 자산 가격 거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나빴던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다주택자라든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실수요자층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집을 못 구하게 되는. 네. 그래서 실수요자를 위해서 일정 포인트를 더 완화해주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워낙에 강화를 시켜놓고 거기서 조금 더 풀어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은 강화가 된 꼴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구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 분들도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불만이 누적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는 실수요층 위주로 뭐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겠지만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계층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뭐 집을 구입하는 분들이 좀 더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곧 폭락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3년 내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네.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만 뭐 21년도, 22년도엔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 네. 이건 물론 전체적인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는 물량이 부족하고 2023년도, 24년도에는 물량이 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21년도, 22년도에 부족한 물량을 어떤 메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총 네. 공급량 자체가 오바스럽게 출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변동 상황이라든가 내년 대선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네네. 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 부족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분은 3년 동안은 최소한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후부터는 네. 또 하락장이 시작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 네, 나오죠.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그때는 크게 늘어나고 네. 또 3기 신도시 또 입주하고 네. 또 뭐 수요층도 감소하고 네. 여러 가지 이유인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시장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언제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하더라도 하락할 요인은 존재를 합니다. 네. 3년 뒤에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수요층 일부 감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데 사실 3기 신도시 입주는 일단 사실관계를 보자면 제 판단으로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3년 뒤에 입주 못합니다. 기존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뭐 LH 사태도 터지고 해갖고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 이후나 이제 입주가 빨라야 그렇게 가능한 거고 23년도, 4년도에는 사실 신도시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1년, 22년 공급 물량이 없다가 23년도, 24년도에 서울에 이제 초과이득 환수제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했던 것들, 네. 그게 이제 입주 물량이 되거든요. 그게 보통 한 7만 원, 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7만 원, 8만 원은 그렇게 큰 물량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에 한 거의 900만, 1000만의 인구수인데 보통 한 2.4인, 2.5인 정도가 하나의 가구 수라고 본다면 보통 한 400만 가구 정도, 380만에서 400만 가구가 있거든요. 네네. 한 절반 정도는 무주택이라고 하면 180만에서 200만 호 정도가 여전히 무주택 가구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뭐 7만 원이냐 8만 원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물론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 측면에 봤을 때 실수요가 있고 뭐 못 사는 뭐 유효 수요가 있고 아닌 게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기하는 수요에 비해서 그 물량이 과연 많은가라고 봤을 때 숫자만 보게 되면 7만 원, 8만 원 많은데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물량이 서울에서는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서울 수도권은 제가 볼 땐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공급 물량 적체로 인해서 하락하는 곳이 나타나는 시그널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울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지방은 지방 시장대로 총 공급량 대비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이제 뭐 철도망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네. 지금 워낙 이제 GTX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GTX가 이제 생기면 그만큼 서울이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죠. 나타나니까 네. 서울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네. 그런 예측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네, GTX로 인해서 GTX가 들어서는 지금 곳곳은 뭐 파주나 동탄이나 이런 곳이 여러분들 10억, 뭐 15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그렇죠. 서울과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가격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된다라는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 분산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뭐 서울이 여전히 지금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의 수요가 빠진다고 한들 그게 과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출 것이냐. 그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방 쪽도 가격이 오르고 서울도 가격이 올라가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파트, 최고의 주택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서울 기준에서는 나보다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뭐 저런 지역들로 GTX 하나 들어온다고 저렇게 비싸져 버리네? 라고 하게 되면 난 더 올려야지. 오히려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그게 하락의 요인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또 주택임대 사업자 물량이 좀 변수라 예. 이런 말씀하신 거 들었었는데 네. 어떤 이유 있을까요? 주택임대 사업자 물량이 왕창 나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신규 입주 물량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나마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소했던 단어고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2016년, 17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 2015년에는 거의 없다가 16년도, 17년도에 등록을 좀 했고요. 근데 18년도에 갑작스럽게 어떤 다주택자들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를 시작했단 말이죠. 네, 9개월 만에. 그러면서 다급해져서 이게 규제가 사라지기 전에 그 어떤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등록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대거 등록을 하게 되면서 18년도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8년 정도의 임대라고 본다면은 2018년도에 물량이 가장 많고 8년 뒤면 2026년. 그럼 26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진짜 24년부터 나오겠지만 그때는 미미한 물량이고. 네네. 그래서 2026년 정도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저 일정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게 제가 말씀 중에 언급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혜택을 주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강화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남아있는 2026년이면 5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정책적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수로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뭐 이제 자동 폐지가 되는데 만기가 되면 그쵸, 예.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지금 논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이게
한 2년이나 3년 정도 뒤에 그때 가서 한번 논의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네네.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네. 가격이 분명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단 2026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 한 번에 다. 그렇죠. 한 번에 다 하는 건 네. 아니고 이제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굉장히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세 계약하면서 이제 2년만 착실히 모아서 내 집 마련 하겠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네. 엄청난 상실감을 많이 그렇죠. 겪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 살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이제 뭐 당연히 저희 의견하고 합치시켜 보면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구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가 뭐 못이라든가 의식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 이게 어떤 뭐 투자성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내 집 마련 측면에서도 분명히 1주택까지는 반드시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구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산다라는 것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역으로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실제로 떨어져요. 가정을 하다 보면 그럼 막 떨어지고 있다면은 과연 그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네, 못 사죠. 못 삽니다. 예, 이거 웬만한 강심장원에 못 사거든요. 우리가 IMF 때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순식간에 확 빠졌을 때 그 용기를 갖고 사신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재산 증식을 이뤘는데 네네. 굉장히 소수란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그 사회 분위기가 절대로 뭐 주택을 살 수 없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소위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러면은 올랐으면 못 사고 떨어질 땐 두려워서 못 산다 그러면 영원히 안 산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해도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갖고 사시면 어떨까. 그래서 올라가면 좋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좀 고통스럽다도 조금 인내하게 되면은 결국은 장기 우상향 될 것을 믿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구입하십시오. 네, 소장님. 네. 현재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 네. 뭐 아이나 또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선뜻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갈아타고 싶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갈아타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 사듯이 쉽게 그쵸,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제 필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부동산을 잘 못 살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살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네. 사면 잘 샀나 고민하는 건 당연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또 그 지금 정책적으로는 사고 팔고 했을 때의 제약 조건이 좀 있죠.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취득세에 대한 것도 일반 과세니까 이제 적극적인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은 뭐 그거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이제 좀 이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옮겨갔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내가 어떡하나 잘못된 항상 선택을 걱정되죠.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네. 이런 고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르는 거 사주세요도 아니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가 어디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하락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사실 많은 거죠.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이제 부동산 규제, 특히 이제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 내가 옮겨가는 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어느 정도 범위일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출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실수요자분들, 그야말로 실수요자분들이 네. 좀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네라고 판단해서 저도 이제 이거는 좀 예의 깊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 네. 어떤 좀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상급지 이동을 기본으로 보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지역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급지와 이제 표현상 하급지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상급지와 하급지가 있을 때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가격 그 갭이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소위 양극화라고 하죠.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건 상대적으로 덜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산상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5억짜리가 있고 7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10% 오르면 하나는 7억 7천이 되고 하나는 5억 5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예전에 2억 갭이었지만 지금 2억 2천 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1억, 2억, 3억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지 이동을 할 때 이 타이밍을 보자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이동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력이 있는데 고민하시지 말고 그거는 움직일 때는 좀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연장해서 실무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갈아타기 한다면 내 집을 팔고 나서 뭔가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집이 잘 팔리는 동네라 그러면은 이제 먼저 구입해도 되지만 구입해놓고 내가 안 팔린 불안감 때문에 이런 건 잘 못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내 집을 다 팔고 나서 뭔가를 구입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팔고 잔금까지 한 두 달, 석 달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집을 구하려면 그 사이에 또 올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 집을 매도를 하고 매도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잖아요. 이 계약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집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은 우리 집 잔금 이후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두 달, 석 달이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저는 충분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다 모든 돈이 준비가 된다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받으면 그걸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동할 집들은 이제 미리 모니터링 해놓고 그쵸, 예. 그다음에 내 집이 팔리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로 좀 하셔야 그나마 갈아타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결정이 빨리 진행되려면 네. 제일 이제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제일 중요하죠. 이제 마침 또 이제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네. 이 책을 이제 내셨어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하셨는데 네. 먼저 이 강남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직장이기 때문에 회사로 출퇴근을 하죠. 출퇴근을 매일같이 하다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직장 근처에 집을 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곳 근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 마찬가지고 우리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저기 도심권하고 여의도권, 강남이 그렇고 뭐 공덕이라든가 뭐 판교라든가 뭐 또 뭐가 있나 뭐 이런 지역도 마곡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전에 굉장히 쌌었지만 회사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위주로 먼저 보시되 그런 지역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런 업무 중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 라인의 역세권 쪽으로 가면은 어차피 거기에 그 구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점점 밀려나게 되면서 내 돈에 맞게끔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이라면 뭐가 있나요? 2호선, 7호선, 9호선 쭉 보다가 내 금액이 맞는 형태의 역세권 아파트를 구입하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교통이라는 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네.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개인 자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어떤 지역을 가장 먼저 좀 고려하라고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서울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용성, 뭐 광진구까지 하는데 다 한강변에 붙어 있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그 지역 내에서도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서도 저기 아래쪽에 있는 뭐 양재동, 포이동 쪽보다는 뭐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쪽, 뭐 청담동 쪽이 좋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서초구도 강남역 좋다고 하지만 반포가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뭐 내곡동 이런 그러네요. 쪽이잖아요.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위로 좀 붙을수록 좋고 위에서는 아래. 결국은 한강변 중심으로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울을 큰 틀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서울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좀 집중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일단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네. 또 그런 지역 뭐 요즘에 좀 유명한 지역 네. 어디가 좀 좋을까요? 그렇게 보신다면? 그 서울시 2030 계획에 보게 되면 이제 3핵으로 짚은 곳이 영등포구 여의도 쪽, 그다음에 강남권, 그다음에 도심권. 이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 성동구라든가 네, 마포구라든가 동작구 라인 이런 쪽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이것도 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동네다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것도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네. 관악구가 지금 교통이 2호선이 있는데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15분, 20분이면 갈 만한 곳이고 여의도도 가깝고 그다음에 왼편으로는 구로나 뭐 가산 쪽도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쪽에서는 그런 쪽이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외곽 지역에서는 경기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어쨌든 서울하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근교에 있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남쪽 이남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이 비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평촌이 비싸고 그 다음에 삼본이 비싸고 그 다음 더 내려가서 안산이 비싸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이 훨씬 더 뭐 아름답고 예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 거라서 경기권에서는 그런 입지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지금은 또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또 어떤 곳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자기 집은 가격이 안 오른대요. 옆집은 뭐 2억이 올랐고 3억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네네.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셨대요. 파니까 뭐 한 달 만에 1억이 올라서 2억이 올라서 이렇게 그런 분들 말씀하셨던 많죠. 네, 네.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 흐름이 들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정 정보나 호재 때문에 오른다? 이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서울을 어디를 집어도 경기권의 웬만한 지역 어디를 뽑아도 도심권 어디를 뽑아도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호재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오른 겁니다. 또 유동성 장세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그래서 어디든 다 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타이밍이 있겠죠. 얘네가 오르고 나서 얘네가 오르고. 뭐 강남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또 옆에 동네가 오르고 그렇죠. 서울이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경기가 오르고. 경기가 올라오네. 그럼 다시 서울이 오르고. 이런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집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봤는데 요러요러한 지역은 올랐는데 그중에서 여기도 같이 올라갈 만한 지역인데 안 올랐다. 그럼 이제 걔가 오를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얘는 안 올랐네. 안 오를 만한 이유가 있네. 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는다거나 꼭 똑같이 그걸 확장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주변 아파트 단지가 다 올랐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안 올랐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오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팁만 알고 이제 접근하셔도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뭐 갈아타면 안 되는 아파트 또는 지역에 대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신축과 구축이 있으면 누구나 신축을 선호하는 거고 지역은 뭐 대다수가 서울을 원하다 보니까 서울의 신축 가격이라는 어떤 상품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 구축 중에는 신축이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죠. 그러면 이제 구축을 사야 되는데 구축 중에서 어떤 걸 사람들이 선호하냐면 지금 신축값이 너무 비싸서 접근이 안 되고 하지만 미래에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기다리자 이런 형태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가 좋은데 그런데 올해는 됐어요. 구축이야.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심지어 사업성도 안 좋아서 재건축도 안 될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거를 하겠죠. 오래만 되고. 그렇죠. 오래만 되고 점점 감가만 되는데 뭔가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지역적으로는 점점 도시와 도심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방이 좀 소멸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읍면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돼서 인프라 시설도 없고 어떤 그 지자체의 재원도 좀 부족하고 해서 사실은 회복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 그런 지역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도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금액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기 힘든 지역들을 골라내서 그런 지역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 구축 아파트 살 때 네. 25년 후 네. 또 전 네. 이걸 좀 약간 이때 가격대가 좀 그 25년 지난 거는 조금 싸지만 좀 애매하게 좀 네. 구축이고 그렇죠. 또 뭐 좀 그 25년 안 된 거는 네. 또 좀 비싸고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신축할 때 신축 프리미엄이 붙고 5년 차까지는 뭐 사람들의 인기가 뭐 포괄적이죠. 그리고 5년 차, 10년 차도 완전 신축은 아니도 준신축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10년 차 넘어가면서 이제 기축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10년 차, 15년 차, 15년 차, 20년 차가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다면 가격이 계속 상향은 하되 굉장히 좀 미미한 소폭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다가 20년 넘어가고 특히 25년 차가 되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건데 20년 전후인 것들, 15년에서 20년 전후인 것들이 사실은 생애 주기로만 봤을 때는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신축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재건축이 될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25년 넘어가는 것 중에 재건축 대상 같은 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25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는 사업성이 안 좋아서 아니면 또 입지가 워낙에 처져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재건축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한때는 초과이득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야, 재건축 이제 못하겠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막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앞으로도 뭐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건 우리 어떤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대중화될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 30년 전에 이제 채워졌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사업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슬럼화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은 15년 차, 보통 한 20년 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